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발제할 내용은 지금 이제 소위 한반도에서 지금 국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북미 관계가 변해야 되고 그 이후에 남북 관계도 좀 변화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미 관계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작년 10월달에 APEC 때 트럼프가 한국에 왔었잖아요. 왔는데 몇 차례 걸쳐서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요청을 했는데 김 위원장이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고 또 이것을 많이 기대를 했어요. 사실은 판문점에서도 만나서 뭔가 좀 북미 간의 구체적인 진전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무산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 들어와서 어떤 북미 간의 어떤 질적인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일부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아까 지금 이제 우리 사회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극히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트럼프가 지금 북한에게 뭔가 러커를 보낸 거는 단순히 무슨 노벨상 받겠다고 그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트럼프뿐만 아니라 의외로 미국의 많은 외교안보 전문가들이랄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언론이랄지 여기서 뭔가 지금 이제는 북한하고 관계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외에는 뭔가 숨겨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전략적인 이익이 있는 거죠. 그들이 노리는 미국이 노리는. 그래서 그게 뭐냐를 지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의 최대 경쟁력을 부상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미국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북미 간의 도대체 그동안에 이제 현대사에서 어떻게 북미 간의 관계가 변해왔는지 간단히 제가 살펴보고요. 그러면은 북한과 중국 사이가 아주 견고하고 구간에서 도저히 둘 사이에 빈틈이 없다면 미국이 이런 생각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북중 간의 사이에도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심각한 균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특히 2018년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미국의 어떤 전문가들이나 그런 외교안보 당국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되는가를 제가 말씀드리고 향후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북중 간의 관계를 극적으로 개선시킨 사람은 닉슨 대통령이에요. 그전에는 완전히 적대적 관계였는데 1970년대에 닉슨이 정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면서 관계 개선이 시작했습니다. 이때 닉슨이 원했던 것은 뭐냐면 처음에는 베트남 전쟁을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조기에 종전시킬 생각이었지만 좀 더 회담이 진행되면서 그때 당시에 최대 미국의 라이벌은 소련이었거든요. 근데 중국에게도 마찬가지로 같은 사이를 진행했지만 정말 사이가 그렇게 안 좋았습니다. 소련하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공통의 적이 소련이기 때문에 소련을 견제한다는 어떤 전략적 이익 때문에 둘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관계 개선이 된 겁니다. 이후에 카터 대통령 때는 국가가 보장하는 브레진스키가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할 때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그 이념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현실적으로 소련을 견제한다는 공통의 이익을 위해서 관계를 맺은 겁니다. 그리고 이때 카터 대통령 시절부터 중국의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대거 유학생들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합니다. 사실상 오늘날 중국이 말하자면 기술 대국이 되고 제조업의 대국이 되고 이런 슈퍼 파워가 됐는데 가장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는 미국이에요. 이때부터. 그걸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레이건 대통령은 사실 반공주의자여서 상당히 중국을 싫어했는데 당시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중국과 계속 공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아버지 부시,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그 유명한 천안문 사태가 있었지만 그래서 미국 내에서 중국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안 좋아집니다. 사실은 이제 많이 안 좋아져서
그 중국에 대한 반대 세력도 많지, 특히 그 민주정부로 의회에 대해서.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도 여전히 중국과 우호적 관계를 계속 맺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대통령이 이제 클린턴 대통령인데 이게 중요해요. 1991년대 소련이 붕괴를 합니다. 붕괴를 하면서 사실상 중국과 말하자면 그 미국의 공통의 적이었던 소련이 망한 거예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보면은 공통의 적이 망했으니까 미국과 중국이 더 이상 사이가 좋아질 이유가 없는 거죠. 맞아요. 그때부터는 뭔가 좀 다시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을 뭔가 좀 억제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92년도에 이제 당선이 돼서 이제 임기를 시작을 하는데 클린턴 대통령 이후에도 계속 좋은 사회를 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클린턴 대통령이 시절부터는 뭐냐면 기업인들이 볼 때 중국이 엄청난 시장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장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래서 어떤 전략적 안보적인 이익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이 크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우리가 중국과 계속 우호적 관계를 맺겠다. 이렇게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클린턴 대통령 때는 철저하게 돈을 보고 중국과 우호적 관계를 맺습니다. 이게 이어집니다. 아들 부시 때도 마찬가지고 크게 보면 이렇게 상당히 우호적인 한양간을 보입니다. 2001년도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9.11 사태가 터져서 미국이 이제 테러의 전쟁에 집중하는 사이에 2001년도에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사실은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세계 경제의 어떤 뭐랄까 중심부에 들어서서 그 2001년도부터 엄청난 달러를 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중국이. 그러다가 이제 오바마 대통령 시절부터 이제 중국에 대한 정책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 결정적 계기는 2008년도 금융위기예요.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강하게 보였던 미국이라는 나라의 빈틈을 본 거예요. 약점을 본 겁니다. 이 나라가 알고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사실 경제적으로 상당히 많은 그 관계가 있었어요. 중국이 한 벌어들인 달러를 가지고 미국 국채나 어떤 기관채랄지 이런 이제 채권들을 많이 사는데 그게 이제 헐값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못하면 그 상당히 이제 미국 특히 재무부나 재무장관 같은 경우도 직접 이제 중국 측에 말하자면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시장에 내놓지 매각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만일에 미국 시장이 이제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제 어떤 강구했던 미국의 이제 어떤 빈틈을 보기 시작하면서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남중국해나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중국이 이제 말하자면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오바마 대통령 때 이제 그 당시 국무장관이 힐러리 국무장관이거든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었는데 이 국무장관이나 오바마 대통령 본인이 직접 이제는 중국을 견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바꿔요. 그래서 유명한 피벗 에이시아라고 아시아로의 어떤 전략적 축을 이동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이런 노력을 합니다. 하는데 오바마 대통령 정작 임기 내면 제대로 그걸 하지 못해요. 충분히 하지 못하고 끝납니다. 임기가. 그리고 등장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서 임기 때 본격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국가안보 전략을 항상 이제 어느 대통령이든지 당선이 되고 나면 임기 중에 국가안보 전략이라는 문서를 발표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미국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앞으로 뭘 할 것인지를 다 담은 문서예요.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를 전략적 경쟁전을 규정을 하고 이제 이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겠다. 이게 미국의 전략적 목표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게 2017년도에 발표가 되는데 2017년도가 말하자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신냉전의 시작점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중국 견제를 시작하는데 이때도 뭐 상당히 무역전쟁하고 여러 가지 제재를 많이 하고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지만 공화당이고 민주당에서 바뀐 게 아니라 똑같아요. 입장이. 오히려 한 수를 더 떠서 바이든 대통령께 발표된 국가안보 전략을 보면 유일한 경쟁국을 중국을 규정을 해요. 러시아는 더 이상 경쟁국으로 보지 않아요. 바이든 대통령 오히려.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한다는 측면에서는 공화당 민주당이 책이 없어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때도 말하는 그 중국을 아주 유난 경쟁자로 규정을 하고 이제 견제를 시작을 하지만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사실상 이제 중국과 어떤 그 적적인 뭔가 대립을 하기가 어려운 문제겠죠. 그래서 이제 약간 관리하는 수준에서 끝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됐는데 이 지금 제가 좀 이게 뭐 자세히 좀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되고 나서 지금 국가안보 전략이라는 문서가 지난달 초에 발표가 됐어요. 사실 아직 지금 그 12월 초에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핵심적인 메시지가 이제 군사적인 대립을 중국과의 군사적 대립을 약간 기피하는 식으로 나와요. 그렇지만 여전히 가장 핵심적인 경제국을 중국으로 규정을 하고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어떤 그 중국과의 경제, 중국과의 경쟁이 이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그 이거 보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지난 30년 동안 중국에 대해서 맞아 미국이 잘해줬는데 뭐냐 좀 더 중국이 좀 더 자유로운 세계가 되고 좀 더 민주적인 사회가 되고 그 좀 더 국제 질서의 우호주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우호주의 뭐 이런 나라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착각이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세게 나가겠다 이런 얘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거 노골노골 이야기합니다. 이 국가안보 전략 이 지금 발표된 걸 보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제가 뭐 자세히 시간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기술 분야에서 특히 안보 분야에서는 소위 그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그 소위 제1고령선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뭐 일본이나 타이완 선을 이어가는 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하게 이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합니다. 말하자면 근데 이제 미국의 힘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맹들과 협력을 하겠다. 특히 한국이나 일본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발표된 트럼프 2기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그 메시지는 그 중국과의 경쟁을 좀 더 이제 가속화시키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과 한 2주도 안 됐는데 미국 국무부에서 국무부 차원에서의 어떤 전략선언이 나왔습니다. 이게 2020년부터 지금 4년간 2030년까지의 그 전략선언이 나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주된 경제국이죠. 지정학적 적대국이자 경쟁자로 규정을 합니다. 요구적으로. 그래서 중국의 그 국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기술 경쟁, 경제 전쟁, 이런 안보적인 측면에서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학자 중에 그래서 이제 이런 정부 당국의 입장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가 그룹에 대해서 제가 한 분을 소개시키고 싶은데 시카고 대학의 유명한 미어사이버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인데 이분이 이제 아주 현실적인 입장을 견지한 그런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이제 논리를 전개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이 평화지향의 민주국가, 미국 주재 국제 질서의 책임있는 당사자가 되리라고 믿었지만 중국에 대한 관여 정책, 우호적인 관여 정책이죠. 많이 도와주고 했던 거, 이런 전략적인 실패. 그러니까 그 어떤 그 현존하는 강대국이 향후에 어떤 경제국의 부상을 도와줬던 유일한 역사적 사례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그렇거든요. 과거 역사를 보면 어느 경쟁국이든 어떤 기존의 강대국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한 나라가 없어요. 그러나 중국은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했거든요. 미국이 만들어낸 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국을 과거로 되돌릴 수는 없어요. 다만 이 미어사드 교수 이야기는 중국의 성장 속도를 좀 제어할 필요는 있다. 좀 늦출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중국에 대한 대외 전략을 좀 추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미어사드 교수는 소련보다 오히려 더 중국이 더 무섭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강한 중국이라 얘기해요. 그건 주로 경제적 파워가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중국의 야심 때문에 어떤 미국의 유언이 되는 거고, 그래서 미국과 중국 사이가 경쟁과 대립은 그거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의 정부의 입장이든 아니면 외교안보 엘리트들 입장이든 기본적으로 미국의 가장 주된 경쟁국은 중국이고, 중국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미국의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당연한 과제입니다. 그럼 간단히 북중 간의 관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과 중국 사이는 도대체 어떤 사이입니까?
김일성 시절에는 오히려 초기에는 국공예전 시기에 처음에는 이게 국공예전 시기에 북한이 오히려 중국을 공격 공산당을 도와서 그 국민당의 예전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사실 혈맹 관계는 거기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한국 전쟁이 시작이 돼서 나중에 이제 중국이 참전하고 나서부터 이 지도들 사이에 좀 불신이 섞이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군사 이제 그 지휘권 자체, 작전 지휘권 자체를 그 중국군이 행사했기 때문에 말은 북한의 지도부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 생각대로 작전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마찰이 있었고요. 그 때문에 약간 이제 불신이 서로 섞이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나중에 이제 56년도에 8월 종파 혁명도 유명한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56년도에 헝가리 혁명이 있고 나서 58년도에 58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수의 거의 3,40만 정도의 많은 그 중국군이 여전히 그 북한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네, 그걸 다 철군을 요구를 해서 결국 철군을 하시고 그래서 뭐 약간 이제 여러 가지 좀 우여곡절이 있다가 72년도에 이제 미중 간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당시 김일성이 그 기회를 이용해서 국민 관계를 개선해볼 시도를 합니다. 뭐 키신저에게 접근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 다 실패하고 미국이 철저하게 무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북한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당시 기준으로. 그러니까 관계 개선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어쨌든 등소평 사후에 아니죠. 모태평 사후에 등소평 이 주도에서 중국은 철저하게 이제 경제발전 중심으로 개혁개방 정책을 펼친 거고, 북한은 이제 여전히 자립경제, 상당히 패시링 이제 체제를 유지를 하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서리 체제가 붕괴되고 나서 1991년에 한중 수교가 되는 게 이게 북한 입장에서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중국에 관한한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최대의 배신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날 중국이 자기를 우방이라고 생각했던 나라가 갑자기 한국하고 관계를 개선해버리고, 뭐 자기들은 여전히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게 서방하고 적대적 관계에 있는데,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김일성이 생전에 중국에 관해서 이런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들 이차만 자칫하면 경기에 칼을 맞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김일성은 상당히 어린 시절부터 그 중국 사람들과 많은 관계를 맺고 성장을 해온 사람입니다. 많은 관계를 맺고 중국을 잘 알고. 그러니까 이건 여기 이 말에는 뭐 상당히 많은 애정과 치고 애정이 성숙한 것도 많았고 뭐 좋았던 기억도 있죠. 이게 이제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서는 그 뭐랄까 김정일 본인이 사실 중국 사람들하고 인적인 관계가 없어요. 잘 모르고 경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나서 이제 등장을 했기 때문에 김정일 입장에서 어떤 체제의 생존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 전략적으로 가지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어쨌든 이제 그 일곱 유일한 슈퍼파워 등장한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걸 전략적 과제로 설정을 하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미국이 무시하죠. 그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핵을 개발합니다. 핵 개발에 집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핵 개발을 둘러싸고 한때 잠깐 지금 2020년도 상황인데 2000년도 상황인데 이때 그러니까 북중 간의 관계가 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90년도 중반에 이제 그 대기금 아주 고난의 행보 시절을 겪고 나서 중국으로부터 어쨌든 도움을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99년도에 최초로 이제 약간 고위급 회담이 있고 나서 2000년도에 처음으로 김정일이 북한을 방문하게 됐는데 이 시점이 참 재밌어요. 정말 이게 중국하고 사이가 상당히 아주 안 좋은 상태인데 중국을 방문하고 나서 불과 하루 직후에 김대중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중국의 북한의 어떤 패턴들, 행동 패턴들. 그리고 나서 아주 적극적인 이제 외교를 펼칩니다. 김대중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그 조명록 차수가 또 미국을 직접 방문해서 백악관도 가고, 그리고 그해 말에 바로 이어서 현직 국무장관이 올바이트가 평양으로 진입하죠. 그래서 뭔가 이제 극적으로 공영계의 변화가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이때가 하필이면 클린턴 대통령 거의 이미 마지막이었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길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하필이면 엘고 대표 그 부통령이었을 당시 엘고 후보가 안 되고 아들 부시가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다시 또 국내 관계는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김정일 시절에는 핵개발에 주력을 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뭐 육자회담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뭐 이제 전혀 흔들림 없이 핵개발에 집중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국제 간의 관계가 재밌는 건 중국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게 중국의 입장이 뭐냐는 거죠. 중국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북한의 핵 개발을 좋아하지 않아요. 당장 바로 국경을 맞대고는 그 북한의 핵이 있다는 것 자체가 당장 물리적으로 위협이 되잖아요. 위협이 되는 데다가 두 번째로는 북한이 핵 개발을 해서 혹시 그게 한국이나 일본이나 주변 국가들이 연쇄적으로 핵을 개발하게 되면 소위 핵 범죄 현상이 생기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핵을 막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차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도 계속 공개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유엔에서 제재를 하잖아요. 제재를 하는데 전부 다 중국이 전부 다 동의하고 참여를 해요. 제재에 참여합니다. 북한에서 보니까 험한 욕도 하면서 막 성명을 내요. 아주. 그러니까 차이가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간에 신앙관계도 만들고 하지만 이게 끝까지 북한 쪽 구간을 연결 안 하거든요. 그러다가 막판에 이제 김정일이 이제 약간 중경이 발생해서 얼마 살지 못하게 된 상황이니까 막판에 가서 중국에 여러 번 가고 중국식 모델에 따라서 경제가 해보려고 시도하지만 이 시기가 늦었어요. 그래서 이제 끝나는 거고 이제 김정은 시대가 열립니다. 김정은 시대가 열리는데 이제 김정은 시대 특징이 뭐냐면은 여전히 김정일 시대 때 견지해왔던 핵과 미사일, 군사력을 고도화시키는데 집중합니다. 중국 측에서 여러 가지 사람을 보내서 자제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전혀 말을 안 들어요. 거침없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친중 인사였던 장성택도 처형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중국과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김정은이 이제 집권을 하는 시기하고 시진핑이 집권하는 시기가 거의 비슷한 것인데 약간 1년 차이인데 근데 중국의 최고 지도자의 임기가 보통 5년 단위로 이제 선출을 하게 되는데 시진핑 임기 때 5년 동안 김정은을 아예 초대도 안 하고 초대도 안 하고 평양에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예외적인 일이거든요. 중국 역사, 국중간의 역사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차이가 안 났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시진핑 중국이 박근혜 대통령을 초대해요. 일기 거기 천안문 마음에 올라가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서울에 오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시진핑을 좋아할 수가 없죠. 엄청난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게 단적으로 말해주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얼어붙었던 북중 간의 사이를 역설적으로 좋게 만들어준 인물이 트럼프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트럼프가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하겠다고 막 하고 제안하니까 갑자기 중국이 놀랍니다. 중국이 놀래서 그러다가 잘못하면 완전히 북한이 이제 중국하고 손잡고 중국을 위협한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당시 우리는 싱가포르 회담을 싱가포르를 이어서 이제 이름의 평화회담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이제 볼 수도 있고 북미 간의 관계만 보면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실패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지렛대로 이용해서 북중 간의 관계를 이렇게 개선했거든요. 철저히. 그러니까 트럼프를 만나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그 전후로 해서 시진핑과 김정은의 회담이 5차례였습니다. 아주 바쁘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북중 간의 관계가 극적으로 개선이 되는 듯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큰 진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말하자면 이 미국을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걸 제가 간단히 하나 예를 들어요. 이게 지금 당시 예. 당시 폼페이오 CIA 국장이 말하자면 김정은과 회담을 하기 위해서 2018년 3월달에 비밀 방문하는데 그 당시에 물어보면 폼페이오 국장이 조한조를 자수하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행복해할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이 아닌가? 전혀 아니다. 중국이 오히려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이 조한미군 철수를 원하는데 한반도 전체를 신장이나 티베트처럼 다니기 위해서 정부 철수 원한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한미군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폼페이오 해버리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놀라워요. 어쨌든 김정은도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좀 여러 가지 어떤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북한은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관계를 해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중국과도 관계하고, 필요하면 러시아와도 관계하고, 또 필요하면 미국과도 관계할 수 있고 이런 입장이에요. 자기들의 입장에서 실제로. 자, 그럼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고, 미국이 이제 어떻게 바뀌고 있나 북한을 바라보는데,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거 하나만 돼요. 미국의 의회 자문기구 중에 미중이라는 게 이게 이제 중국이 미국의 안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제안하는 이제 대단히 중요한 위원회인데, 여기서 2022년도에 6월달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북한과 중사에 아주 전략적으로 큰 균열이 있다.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오히려 우리가 창조적으로 활용을 하면 오히려 중국을 견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벌써 2020년에 나온 리포트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수도 이야기를 하는데, 자 마지막으로 제가 쭉 보내드리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가안보 전략이 지난달 초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오바마 때, 트럼프 이기 때, 그리고 바이든 때 보면 항상 북한의 핵 문제를 언급을 했어요. 북한이 없어서 위험이다. 어떻게 북한이 이걸 제거해야 되냐. 공개적으로 국가안보 전략에서. 그런데 이번에 나온 국가안보 전략에서는 아예 북한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핵이 또는 북한의 군사력이 미국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 안보적으로 우선적으로 대결할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청나죠. 이 말은 지금 계속 김정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기를 기획한 문제를 먼저 이야기가 안 하면 그 문제가 아닌 다른 이슈가 되는 미국과 트럼프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핵 먼저 없애라 이런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이 국가안보 전략에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국무부의 그 전략관이 바로 지금 얼마 전에 나옵니다. 최근에 나오면서 아예 북한 얘기를 안 합니다. 싹 빼버렸어요. 전혀 과거에 없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정말 이제 제가 그런 게 바로 며칠 전에 1월 18일 날 워싱턴 포스트라는 신문 아시죠? 미국에. 이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의 외교 안보 엘리트들과 상당히 가까운 신문입니다. 이 사람들 정서를 내면 꼭 트럼프 개인이 아닙니다. 이 여기서 아예 사설로 모습을 나왔어요. 개인 편하는 사설로. 자, 전략적 기조로 바꿔라. 북한에 대한 정책을 바꿔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국가안보 전략에서 아예 그걸 뺐다는 것 자체는 이미 핵 보유국이라는 걸 인정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애둘러서 그거 이렇게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아예 정면으로 인정하고 다시 현실적으로 목표를 재설정해서 이제는 핵과 미사일을 좀 이제 더 이상 증가시키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수준에서 관계를 맺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골적으로.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언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 무슨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까지 오늘 사설로 모습을 받아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트럼프 개인의 문제가 미국의 외교 안보 당국 엘리트들이 집단적으로 북한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호응을 하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조만간에 지금 당대가 열리고 있죠. 아마 조만간에 북한에서도 입장을 발표했는데 그렇게 되면 어쩌면 금년 4월달 내지 봄에 트럼프와 김정은의 어떤 그 의미 있는 만남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발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